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신문도 읽지만 박전무가 가끔씩 3000% 빠져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3000% 빠져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재미있어 하시고 좋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이고요. 어제 바이오 얘기하기 전에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가 입추였더라고요. 입추. 야,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입추만 재작년에도 입추에 기가 막히게 아침 공기가 딱 달라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희한합니다. 그죠?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열대성 저기압이 올라오면 좀 후덥지근해지는데 낮에는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공기가 창문을 열었더니 에어컨 바람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참 이 절기마다 계절의 변화를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요때가 입추고 그 다음에 모기의 그 잎뿌리가 꺾인다. 그게 뭐였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어제 변곡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도 오랫동안 이래 보다 보면 그 변곡점을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그 예측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변곡점이 딱 왔을 때 이제 꺾였네. 네. 요런 거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계속 한번 주식시장을 보면서 그 변곡점을 느끼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자신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의선 회장 500만 대 인도 시장 찾아 전기차 퍼스트 무버를 선언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인도가 그러고 보니까 인도가 지금 15억 인구. 근데 중국보다는 훨씬 또 평균 연령이 낮잖아요. 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인도가 세계에서 GDP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 있어서 20년 전에 중국처럼 세계 공장 역할을 할지 무서운 나라가 될 겁니다. 엄청난 소비 대국이 또 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인도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신문 기사로 꼬박꼬박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정의선 회장이 8일 타밀나두주의 정부청사에서 MK 스탈린 주수상을 만나 인도 자동차 시장 발전 방안 및 현대차 그룹 인도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타밀나두주는 현대차 인도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라네요. 근데 인도의 스탈린 주수상이죠. 요번에 보니까 처음에는 사진 보면서 약간 옛날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왔던 그 가수 이름 뭐죠?
네, 그분 나이든 버전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생기셨어요, 그죠?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프레디 맥쿼리였나요? 그렇죠. 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를 찾아 수요가 증가하는 인도 전기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 입지를 빠르게 구축하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7일에서 8일 현대차 기아 인도 기술 연구소와 현대차 인도 공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상품성을 갖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고요. 이번 인도 방문은 그룹의 미래 성장 기반 전략을 점검하는 차원인데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지난해 476만 대의 신차가 판매되며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에 올랐고 이 가운데 승용차 시장은 380만 대 규모로 2030년 50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잠깐만요. 승용차 시장이 지금 지난해 476만 대의 신차가 판매가 됐는데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에 올랐다. 지난해 476만 대가 3대 시장인가요? 중국이 지금 벌써 이제 2천만 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미국이 1,500만 대, 유럽이 한 1,300만 대, 그렇게 보는데 유럽은 EU니까. 근데 476만 대밖에 안 됩니까? 이 가운데 승용차 시장이 380만 대, 그리고 2030년 가도 500만 대밖에 안 되네요. 요거는 좀 실망스러운데요.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보면 동남아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많이 좀 타고 다니긴 한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전기차 생산 판매 거점으로 중요도 역시 높은데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네요.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가 또 구축이 돼야 되다 보니까 다른 선진국처럼 빠르게 이제 전기차가 침투하지는 아직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첫 일정으로 7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현대기아 인도기술연구소를 방문해서 R&D 전력을 점검하고 전기차 시장 동향도 면밀히 살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기술연구소는 현지 R&D 역량 강화는 물론 전동화, 자율주행, 그리고 인도 현지의 음성인식 기술 개발 등 미래 모빌리티 연구 중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8일 정 회장은 인도 첸나이에 위치한 현대차 인도 공장에서 현지 임직원들과 생산 판매 분야 중 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7월 출시한 경형 SUV 엑스터를 비롯해서 인도 시장에 특화한 SUV를 선보일 계획인데 2032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하고 현대차 판매 네트워크 거점을 활용해서 2027년 전기차 충전소를 439개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아도 셀토스, 소넷 등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이미지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인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고 되어 있고요. 2025년부터 현지형 소형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 등 다양한 전기차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날 정 회장은 인도 타밀나두주 정부청사에서 MK 스탈린 타밀나두주 수상을 만나 시장 발전 방안과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타밀나두주 TRB 라자 산업부 장관하고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등이 함께했고
정 회장은 스탈린 타밀나두주 수상에게 현대차 첸나이 공장에 대한 주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전동화를 비롯해서 현대차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양측은 성공적인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기업과 주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고, 현대차와 타밀나두주는 올해 5월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10년간 전기차 생태계 조성과 설비 현대화 등에 2천억 루피 약 3조 2천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재 인도 시장 자동차 시장 2위 메이커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80만 7,067대를 판매해서 올해 7월까지 전년 대비 8.8% 증가한 50만 2,821대를 판매했네요. 올해 목표는 지난해보다 8.2% 높인 87만 대, 87만 3,000대가 목표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2등하고 있습니다. 1등은 인도 자체 브랜드 회사 뭐 있잖아요. 타다랑 이름이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그 회사가 아마 1등이 아니었나 싶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아시는 분들 댓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입니다. 카카오 헬스, 노보노디스크, 만성질환 스마트 헬스케어 맞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제가 바이오 얘기하면서 바이오의 이번 주식시장에 주도주는 트렌드가 바뀐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슬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 5년 전에는 뇌질환, 근데 이번에는 비만.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 노보노디스크가 뭐 17%, 일랄릴리가 15% 급등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미국의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시총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1등은 이제 존슨앤존슨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그게 시총이 이제 450조, 420조 뭐 이렇게 되는데 일랄릴리가 지금 한 480조 올랐었고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400조가 살짝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이 비만 치료제 때문인데, 미국의 60세 이상의 비만율이 45%라고 아까 제이로 상무가 가르쳐 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분들 보면 이제 비만인 분을 좀 찾기가 힘들잖아요. 워낙 이제 등산도 많이 잘 다니시고, 그리고 음식 자체가 우리나라 한식이 그렇게 막 이렇게 비만이 되는 음식보다는 건강식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60세 이상의 비만율이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한 5% 되려나? 뭐, 근데 미국은 45%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가보면,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 비만 쪽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사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그 노보노디스크랑 관련돼서 최근에 움직인 주식이 펩트론이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봤더니 펩트론 주가가 27%인가? 예, 지금 26%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 바이오 열풍은 제가 뭐 한두 달 전에도 김작가 TV도 나가서 올 하반기 내년 저는 약간 컨트레어리언으로 지금 사람들이 또 이렇게 관심 받게 있는데 나중에 또 각광을 받을 그쪽 섹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 또 빈집이 바이오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2차전지 얘기하듯이 내년 상반기에는 또 바이오 막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도대체 바이오는 저도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바이오의
신약 허가 가능성을 되게 낮게 보거든요. 근데 바이오주 오를 때 보면 임상 2상에서 3상 아니면 임상 1상에서 2상 뭐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그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뭐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는 뭐 계속 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와 카카오 헬스가 뭐 협약을 했다고 했길래 또 이거는 뭔가 카카오에 또 카카오 헬스도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카카오 지금 들어가 보면 카카오의 자회사 뭐 아직까지도 한 160개 됩니다. 네, 160개 되는데 카카오는 이 물적 분할에서 그 사업부를 떼내기보다는 요런 거 괜찮네 했을 때 회사를 갖다가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기업을 하는 벤처 기업을 아예 인수해서 이 카카오 생태계에서 인큐베이팅 한다 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거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큐베이팅해서 결국은 이제 상장시켜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카오 경영진은 그 인큐베이팅해서 그렇게 상장시킨 회사의 주식을 일부 팔아서 네, 카카오 주주들한테 주주환원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카카오 주주들은 환호를 하죠. 야, 그렇게 카카오의 생태계에서 또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벤처기업을 한 30억, 50억, 100억에 인수해서 이 회사를 5천억, 1조 5천억의 회사로 키워서 그렇게 상장하고 나서 그 상장된 자회사의 주식을 일부 100억 투자했는데 그걸 갖다가 3천억을 회수한다든지 네, 그런 모습을 앞으로 계속 좀 보여줬으면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네이버처럼 해야 됩니다. 네이버처럼 그냥 네이버 생태계에서 계속 이제 키워나가야 됩니다. 키워나가면 1조 5천억, 2조에 된 그 가치가 그대로 네이버의 연결로 다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카카오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와 글로벌 기업 노보노디스크가 손잡고 만성질환 대상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는데 여기 대표님이 황희 대표네요. 황희 대표는 글로벌 당뇨병 치료제 선두기업 노보노디스크 제약 사장이 사샤 세미엔추크와 만성질환 대상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는데요. 양사는 카카오 헬스케어의 모바일 AI 기술과 노보노디스크 제약의 만성질환 치료제 전문성을 결합해서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헬스케어의 디지털 혈당 관리 서비스 프로젝트 감마와 노보노디스크 제약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말리아 스마트 센스를 연동할 계획인데 실시간 혈당 변화를 감지해서 환자가 인슐린을 주입하고 히스토리가 자동 기록되는 등 환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보노디스크 제약의 말리아 스마트 센서는 펜 타입 주사기에 부착되어서 각 주사기의 약물 투약 용량과 주사 시간 정보 등을 수집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송출한다네요. 환자는 카카오 헬스케어 프로젝트 감마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혈당과 데이터 로그를 체크하고 상황에 맞게 노보노디스크 제약의 말리아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서 인슐린을 투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1년의 데이터는 자동 기록이 되고 향후 환자가 다니는 병원의 병원 정보 시스템과도 연동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황희 대표는 노보노디스크 제약과의 협업으로 국내외 당뇨 환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요. 사샤 사장은 한국의 헬스케어 AI 혁신은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다면서 우리는 의약품, 기기,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환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 기사를 읽다가 항상 기사 읽다가 보면 이제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근데 뭐 요렇게 돼 있네요. 황희 대표가 이 노보 디스크와의 협력으로 국내외 당뇨 환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국내외에는 이 노보 디스크를 통해서 이 카카오 헬스케어의 요 AI 디지털 기술을 같이 협력해서 해외 시장까지 공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 때도 혹시 이 카카오가 같이 하는 건가? 모바일 AI 기술을.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는 카카오에다가 탐방을 가봐가지고 방금 요 얘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카카오 헬스케어 요 황희 대표님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관련 기사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요 기사를 통해서 또 노보 디스크가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네, 요 기사를 통해서 다른 기사 연관된 기사를 좀 찾아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미국 FDA 신약 허가 심사비 10월부터 25%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FDA 뭐 승인을 받는다 어쩐다 뭐 심사 들어간다 이러는데 도대체 그 심사비는 어느 정도 드나 저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10월부터 2024년 회계연도가 돌입하는데 전문의약품은 24.9%, 의료기기는 9.5% 그렇게 심사비가 올라가는데 바이오시밀러는 41.7% 오히려 낮췄네요. 이 미국 FDA 2024년 회계연도 이용자 부담금 (User Fees)라고 되어 있고요. 전문의약품 PDUFA 그리고 제너릭 의약품 GDUFA 그리고 세 번째가 바이오시밀러 BSUFA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는 MDUFA 이렇게 되어 있고 24년, 23년 대비해서 얼마가 증가하는지 네, 쭉 나오고 있네요. 정말 여기 이 표에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임상자료 포함, 바이오시밀러 임상자료 불포함, 그리고 초기 BPD, 그리고 연간 BPD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기 BPD나 연간 BPD는 78.9% 인하가 되고 바이오시밀러 임상자료 포함, 불포함 이 부분도 똑같이 41.7%씩 감소하네요. 감소하는데 원래 170만 불 정도 하다가 100만 불 정도 되네요. 100만 불만 하더라도 13억 정도 된다 그죠? 네. 근데 그전에는 22, 3억이었다가 지금은 13억으로 많이 떨어지네요. 한 5, 6억 싸진다 그죠? 네. 네, 그 밑에 거는 뭐 방금 위의 내용이니까 보고요.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작년에 2월 된 바이오시밀러 운영비 2천만 달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허가 심사 비용이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을 했고요.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자료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41.7% 이렇게 낮춰졌고 신속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승인을 위해 FDA 심사관과 기업이 공식적으로 미팅하는
초기 BPD, Initial BPD와 연간 Annual BPD 모두 수수료를 78.9% 대폭 인하했고, FDA가 내년도 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수수료 산정을 예측한 결과 내년에는 임상 자료가 포함된 14개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새롭게 23개가 초기 BPD에 진입하고 97개가 연간 BPD에 적용되는 등 총 120개 BPD가 예상되어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허가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제가 왜 올해 하반기 내년 뭐 바이오 시장을 좀 이렇게 전망하냐면,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주 중에 하나가 이 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약 개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피해를 봤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다시 이 부분이 많이 풀리나 했더니 금리가 또 올라가가지고 이 바이오 기업의 임상 비용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리즈 A, B에서 C 단계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올스톱이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이번에 바이오 기업하고 무작정 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쭉 보면 5년 전에 저 회사 뭐는 대단히 이 탑5 바이오 기업 탑5에 들어갔던 기업인데 지금 한 80% 이렇게 빠져 있는 기업들 보면요. 저 회사는 좀 재무적 문제가 있나? 뭐 좀 이런 느낌이 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너무 많이 빠졌다고 아무 바이오 주식이나 사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네이버 스노우 AI 베이비 서비스 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노우가 한 6, 7년 전에 그죠? 막 얼굴에다가 막 여러 가지 카메라로 찍는데 동물 모양도 만들고 막 재밌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구글에선가 이 스노우 팔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네이버가 안 팔았죠. 안 팔아서 거의 비슷한 서비스가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네이버 스노우가 계속 또 인기를 이어가나 봅니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2세의 예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AI 베이비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네요. 연초부터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AI 아바타와 AI 프로필에 이어서 AI 베이비로 AI 서비스 인기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AI 아바타, AI 프로필 이런 것도 있었나 보네요. 스노우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이나 2세 예상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AI 베이비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는데, 그래요. 제 어릴 때 모습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 어릴 때 모습이 정말 나오는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I 베이비 서비스는 인물 사진을 8장에서 10장 정도 올리면 이를 기반으로 AI가 자녀의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사진을 함께 입력하며 더욱 세밀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네요. 지난 AI 프로필 서비스가 자신의 모습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듯한 콘셉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이런 게 있었네요.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 AI 베이비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 혹은 미래에 기대되는 자신의 자녀 모습을 보여주며 새로운 재미를 선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딸바보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아빠들에게는 가상의 딸 이미지를, 귀여운 아들을 낳고 싶었던 엄마들에게는 날 닮은 어린 왕자님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스노우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만 출시한 AI 베이비 서비스는 맘카페 등에서 주목받으며 사용자가 늘고 있는데, 스노우는 AI 프로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AI 베이비 서비스도 향후 글로벌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스노우 관계자는 스노우는 그동안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컨텐츠 생성을 더욱 재미있고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활용됐다면서, 생성형 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진행된 네이버의 실적 발표에서 스노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나 성장했네요. AI 서비스 시리즈의 호조에 힘입어서 덩달아 스노우의 고품질 필터와 사진 편집 기능을 구독하는 사용자 역시 전분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스노우, 아까 말씀드렸던 6, 7년 전에 그런 기능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계속 진화하고 있네요. 주식이 우리가 보면 뭐 빵 기업들 또 얘기를 하고 10년 들고 가면 야 저렇게 됐구나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 아이템으로 10년, 20년 고성장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맥북 나왔다가 2004년도에 아이팟이 나오죠, 그죠? 그 아이팟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이제 반짝했었지만 결국은 그 뒤에 아이폰이 나왔고요. 지금은 애플 워치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비전 프로가 나왔고, 그죠? 계속 새로운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한 아이템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 분야에서 계속 1등을 유지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10배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2009년도에 서울반도체라고요. LED를 보시면 LED가 당시에 우리가 당시에 이 조명 시장 있잖아요. 그 조명 시장이 한 30조 시장이었는데, 야, 30조 이 조명 시장이 전부 다 이제 다 LED로 바뀌면, 네, 그때 서울 반도체 시총이 당시 한 8천억 했었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조명 시장으로 다 바뀌게 되면 오슬람하고 필립스랑 해서 글로벌 탑5, 지금도 서울 반도체가 이 LED 조명 시장에 글로벌 넘버 4인가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조명 시장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신호등 다 바뀌었잖아요, LED로. 그리고 자동차 램프 LED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다 바뀌었는데, 2020년, 그때 2009년이었으니까 2020년 되면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게 될 거고, 뭐 이런 전망이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실제로 재작년인가 작년 LED 시장 보면요, 14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제품이 혁신 기술 같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범용 제품화 되면서 대단히 Q가 늘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Q 늘어난 그만큼 주가가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중고 책 팔다가, 그죠? 지금은 아마존 sells everything.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클라우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이번에 생성형 AI,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검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식인, 한게임, 그 다음에 또 웹툰, 그죠? 네이버 웹툰 내년에 또 미국에서 상장 모멘텀도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스노우도 있고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저렇게 올라오는 거지. 야후 보세요, 야후.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 팔려버렸죠. 뭐 카카오에 거의 뭐 인수된 다음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실적 보시면 다음이 실적을 계속 까먹고 있어요. 보면 성장성을. 네, 그런 식으로 한 아이템에 우리가
5년, 10년을 배팅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LG 엔솔 화유 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한중 합작법인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은 주가에 이제 다 반영이 됐으니까 지금 주가 이상의 뭔가 나오려면 계속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폐배터리 시장은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한 4, 5개월 전에 부각이 되면서 또 주가 상승의 하나의 기폭제가 됐긴 했죠. LG 엔솔이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 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 기사는 며칠 전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그죠? 그 배터리 회사와 셀 메이커 회사 그리고 밑에 또 소재 회사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LG엔솔이 지난 7일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화유 코발트 본사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네요. 신규 합작법인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 폐기물과 수거된 폐배터리 등에서 핵심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하고요. 중국 장쑤성 난징시 그리고 저장성 취조시에 각각 스크랩을 처리하고 폐배터리를 가공하는 전처리 공장 그리고 재활용 메탈을 처리하는 후처리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올해 본격적인 공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예상 가동 시기는 내년 말입니다. 신규 합작법인이 생산하는 메탈은 이후 양극재 생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LG 엔솔의 난징 배터리 생산 공장에 공급이 됩니다. LG 엔솔과 화유 코발트가 LG 엔솔은 스크랩을 제공하고 이제 폐배터리를 제공을 하게 되고, 화유 코발트는 스크랩과 폐전지를 제공을 해서 합작 생산법인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화유에서 취조 수 있는 화유에서 다시 전구체를 만들고, LG 엔솔 협력업체에서 양극재를 만들고, 그리고 LG 엔솔의 난징시 공장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이런 프로세스네요. LG 엔솔은 화유 코발트의 리사이클 기술력을 활용해서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화유 코발트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으로 안정적인 리사이클 물량 확대와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이죠. LG 엔솔 관계자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배터리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라이프 사이클이죠.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화유 코발트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리사이클 부문의 고객 가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유럽을 필두로 2030년부터 2차 전지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2030년부터네요.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연평균 17% 성장해서 올해 108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42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시장, 2040년에는 2089억 달러 해서 거의 250조 시장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는 2차 전지 핵심 원 소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재활용 사업 중요성이 더 크고요. 국내 배터리 기업은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구축하며 신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앞서서 LG 화학과 600억 원을 투자해서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 지분 2.6%를 확보하고 10년 동안 재활용 니켈 2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GS 에너지와 2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 합작법인인 포스코 GS 에코 머티리얼즈를 설립을 했네요. 21년에는 화유 코발트와 리사이클링 전문 회사인 포스코 HY 클린 메탈을 설립하고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국내 리사이클링 업체인 성일 하이텍과 폴란드의 리사이클링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삼성 SDI도 2019년 천안과 울산 공장에 배터리 핵심 원자재를 회수하고 배터리 제조에 재활용하는 체계인 클로즈드 루프를 구축했고요. 또 성일 하이텍의 지분 투자를 단행해서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과 성일 하이텍이 보유한 니켈, 코발트, 망간 회수 기술을 결합한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상호 공장을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와, 폐배터리 시장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 폐배터리가 지금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리사이클링해서 쓰는 게 수지가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가격이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리사이클링해서 쓰는 게 비쌀 수가 있습니다. 비싸면 안 쓰겠죠. 그래서 저는 2026년, 7년, 8년 요때 어떻게 보면 배터리 시장이 약간 공급 초과가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조금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폐배터리 시장이 확 죽어버리면서 2030년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중간에 도태되는 기업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내용이 키워드가 2030년부터는 유럽에서 의무화한다고 했잖아요. 의무. 그러면 2030년까지 살아남은 폐배터리 회사가 그 이후에 그 승자 독식하는 그런 그림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는 제가 항상 성장주는 1파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박살나는 2파가 있고 실적을 만들어내는 3파 상승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3파 상승에서 저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2009년, 8년 요때부터 잘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하고 다르게 갈 경우에는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거니까요. 네, 너무 제 생각을 믿지 마시고요. 엔비디아가 HBM3E 탑재한 슈퍼 GPU 내년 2분기부터 양산한다고 돼 있네요. 아침에 엔비디아 한 1.7% 빠졌는데 요 새로운 신제품 슈퍼 GPU 요 얘기를 좀 읽어보면서 관련된 기사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슈퍼 GPU에 붙어서 지금 HBM3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엔비디아가 차세대 고대역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 HBM3E를 탑재한 슈퍼 그래픽 처리 장치 GH200을 내년 2분기부터 양산하고 한다고 돼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소 내년 2분기, 3분기 이때 이익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이익이 많이 날 때 제가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익이 정말 많이 날 수 있냐?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렇게 GPU가 또 이렇게 고성능 메모리를 또 탑재하는 그런 또 차세대 제품을 엔비디아가 이렇게 내놓고 이게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이 된다고 하면 그때 또 Q가 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네, 요 기사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